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가을 꽃게, 또 제철 수산물인 전어와 참조기 등 수산물들이 이상 고온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진 탓인데요. 전국 연안에 발령한 고수온 특보가 최근 2달 만에 해제됐지만요. 이달에도 바다는 이 고수온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김은 채묘 시기가 지연됐고 얼마 전 굴 폐사 소식도 전해드렸듯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까지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립수산과학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연근의 평균 수온이 56년간 무려 1.44도 올랐는데요. 이게 전 지구 평균의 2배에 이르는 아주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특히 명태가 멸종되고 오징어마저 사라져가는 동해에서는 수온이 1.9도나 올랐다고 하니까 와,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맥이 빠질까요? 정부가 고수온 예비특보 발령 기준을 28도에서 25도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해수 온도가 이미 28도이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해서 피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수온 수습도 아직 진행 중인데요. 올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해서 곧바로 또 저수온 피해도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때를 놓치면 얼마나 수습하기 어려운지 기후변화를 통해 거듭 깨닫게 되는데요.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수습하고 극복해내야겠죠. 10월 1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 의료 처방전 시간인데요.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역풍이 불고 있다는데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외국 돈을 잘 환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만 복권 판매 규모가 약 4조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년 새에 약 63%나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서민 경제가 지금 힘들고 믿을 건 복권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입니다. 복권 중에 45개의 숫자 중 순서와 상관없이 당첨번호 6개를 맞히면 1등이 되는 복권은 무엇일까요? 이게 몰랐는데 행운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라고 합니다. 네, 행운을 뜻한대요. 정말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돌발 해충이 증가하고 또 발생 양상도 다양해져서 농가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해충의 종류와 포획량 판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무인 예찰 포획 트랩이라는 게 개발됐다고 합니다. 무인 예찰 포획 트랩.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예찰 포획 트랩.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개발이 된 건가요? 네,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해충의 피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약재 사용을 방지하려면 신속한 예찰과 함께 처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충의 예찰을 위해서는 관찰포를 설치를 하고 사람이 일일이 방문을 해서 숫자를 세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면 노동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예찰 체계 자동화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진흥청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해찰 포획 트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들을 적용시켜서 만든 건가요? 네, 무인 해찰 포획 트랩은 성페로몬으로 해충을 유인을 하고 포획을 해서 확보한 영상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 해충의 종류와 마리수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포획장치 안에 부착된 환경감지기는 온도와 습도, 풍향, 풍속, 조도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충의 유익 방향까지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별도의 포획장치 관제 시스템에서 확인 또는 제어할 수 있는데요. 유인구의 구조를 변경하고 페로몬의 종류를 바꾸면 나방류나 노렌지류 등 종류가 다른 해충도 유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랩에 해충이 많이 잡히면 사람이 그래도 주기적으로 비워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영상을 수집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충을 분쇄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 해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약제와 전기 충격 장치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콩해를 입히는 파방나방,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 허리 노린재 3종에 대해서 예방 관찰할 수 있는데요. 추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포획장치 관제 시스템과 연결해서 방제 시기를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말 좋은 기술 같은데 그 판별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년간 현장 검증을 한 결과 무인 해찰 포획장치의 정상 영상 수신과 포획량 판별 정확도는 90%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기존 포획장치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적용이 확대가 되면 기존의 관찰포를 직접 방문해 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인력 의존용 예찰과 비교해서 노동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요. 조사 지점당 연간 약 200시간의 노동시간 절감과 1,077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기 해찰을 통해서 적게 해충을 방제해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식량 안보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 해충 예찰 트랩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 치유농업의 정신건강 증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해봤다고요. 네, 농촌진흥청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서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의 정신건강 증진 가능성을 조사했는데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지속해서 느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치유농업이 정신건강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신 건가요? 네, 이번 설문은 치유농업의 정신건강 증진 기여 가능성을 국민 눈높이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국민의 84%가 치유농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87.3%는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감소, 우울증 완화, 불안 해소 등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의 장점으로는 자연과의 교감, 정서적 안정감, 신체 활동, 그리고 사회적 교류와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이 남지 않는 점 등을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제약 요인으로는 접근성 문제와 정보 부족, 비용 등을 꼽았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치유농업의 발전 방향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네,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쓰는 한편 관련 지원도 확대를 해서 농업이 품은 치유의 가치를 널리 알려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대마초 합법화에 역풍이 불고 있다는 해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가 몇 년 됐죠, 그죠? 근데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동안 참 난리였죠. 미국에서 대마초가 이제 물론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수의 주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합법화가 됐다고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게 참 미국은 원래 마약류 범죄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허용을 해주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허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허용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미국 의료계에서는 이거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했다, 잘못한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그때는 허용을 해준 거고 또 지금 와서는 왜 역풍이 부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게 사실 뭐 단순히 그냥 먼 미국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너무 흘려듣지 마시고 좀 꼼꼼히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대마에서 사실 꼭 이게 무조건 나쁘다기보다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성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의약용으로도 쓰이고. 네. 이걸 써가지고 정말로 치료 목적으로는 합법화를 해달라 이런 목소리 막 환우들의 인터뷰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거를 처음에는 좀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어떤 의학적 목적이 있냐, 무슨 마약을 의학적으로 쓰냐 이런 황당한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 병원에서도요 마약류 진통제들은 계속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아편이라고 하죠. 보통 그 아편이 만드는 진통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고 대신에 용도에 맞게 그다음에 용량을 정해진 대로 쓰자. 그래서 오남용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약효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대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CBD라고 해서요. 그 사람을 좀 안정시켜주고 진정시켜준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이 쓰시냐면 예전에는 이제 간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뇌전증 환자분들은 이 뇌에서 어떤 신경학적으로 좀 발작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진정시켜준 약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된다. 평상시에도.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약들을 먹었을 때는 효과를 못 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다른 대안적인 약으로 찾아보자 하다가 대마를 이제 그 CBD라는 성분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이게 그렇죠.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원래는 그래서 의학적인 목적으로 합법화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런 그 뇌전증 환우의 분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 좀 이런 대마 합법화, 의학적 대마 합법화를 주창하신 분이 대표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마약을 쾌락적인 이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뇌전증 환자들 같은 좀 이런 분들이 쓸 수 있게 좀 허용해달라, 길을 터달라 이런 건데 미국에서는 여기에 세력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세력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합법화를 위한 세력. 네, 합법화 운동을 하는 세력이 하나 더 붙었는데 예전에 이제 베트남전 1970년대 이럴 때부터 왜 반전 운동 그리고 평화와 사랑 이런 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시지 않으세요? 집시, 히피? 네, 히피. 히피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그 당시에 대마초를 참 많이 사용을 했어서 이게 약간 문화적 아이콘 같이도 되고 했었는데 그 70년대 뭐 10대, 20대이던 분들이 지금 50대, 60대가 되셨죠. 네. 정책 결정자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내가 약간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그분들이 과거를 돌이켜봤으면 본인들이 해봤는데 사실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정책 결정하는 나이가 됐는데 이거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문화적으로. 마침 의학적으로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좀 문화적 개방과 그다음에 자유 이런 것
것들의 상징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고리타분하게 몰아가기도 하고 좀 그렇게 허용이 된 건데 막상 그렇게 5년 정도 됐거든요. 2020년 정도부터 좀 전면적으로 허용이 돼서 5년 정도 돼서 보니까 의학계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부작용 같은 이런 것들이 마구 막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마를 합법화하자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랑 다르다. 담배는 중독이 되는데 대마는 중독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실제로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고 네. 저도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요. 그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영화 제목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이게 홍상수 감독님의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예. 그런 담배보다 중독성도 낮고 뭐 해악도 적다 이런 연구가 나온 거는 그 당시에 대마초가 불법이던 시기에 나온 연구들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렴 해도 이 불법 약물을 담배 피듯이 매일매일 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이 너무 과소평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대마초가 합법화가 되니까 예전에 막 그런 거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뿌리에는 감자가 자라고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는 이런 신기한 식물들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오, 예. 뭐 포마토라고 하고 예, 뭐 이런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 정도 기술이 이미 15년 전에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초가 합법화된 다음에는 뭘 했느냐? 이거를 종자 개량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야생 대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환각 성분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환각 성분을 아주 많이 만들도록 개량한 대마들이 나오니까 그냥 똑같이 예전처럼 대마초를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각 물질 양이 너무 많이 강도가 달라졌군요. 네, 강도가 너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사탕수수를 그냥 씹어 먹어도 막 사탕수 주스 이런 거 동남아에 팔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농축하면 설탕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대마초에서 황학 성분만 뽑아내는 화학적으로 이런 공정까지도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해서 뭐 음식에도 넣어 먹고 뭐 대마 젤리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아예 고농축 환각 물질을 그냥 전자담배 피듯이 피기도 하고 어이구,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예전에 똑같이 이름은 대마초지만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초고농축 대마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거와 비교해서 담배보다 안전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틀린 말이 된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네. 예. 그렇게 말하기에는 대마도 너무 발전을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고농축 대마를 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네. 하면은 이게 거의 매일 고농축 대마를 뭐 담배 피듯이 이렇게 피웠더니 아직도 원인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고만 된 건데 대마 유발성 구토 증후군이라고 하는 구토 증후군? 네. 네, 그런 병이 발견이 됐고 실제로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증후군이라는 이 표현이 붙은 병들이 정말 다 무서운 것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저런 증상들이 동시에 일어나더라. 그래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인을 모를 때만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더라. 그래서 정말 아직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파악하는 데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은 구토 대마 유발성 구토 증후군 토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뭐 이렇게 금단 증상 같은 건가요? 이게 안 폈을 때 토가 나오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해석이 그나마 조금 더 가깝고요. 아직 뭔지 모르니까. 예. 그런데 대마를 만성적으로 너무 많이 하면은 그렇게 되더라는 것만 밝혀졌는데, 그래서 얼마 전인데 이제 뉴욕타임즈에 관련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포 기사에서 이제 실제로 이 대마 유발성 구토 증후군을 앓는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나왔는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예전에 암투병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마를 흡연을 하면서 좀 그런 안정을 얻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복통과 메스꺼움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거 뭔가 싶어서 병원을 갔죠. 그런데 이게 의학계에 보고된 지도 한 15년, 20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속이 계속 그렇게 메스껍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쓸개에 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쓸개 떼는 수술을 했대요. 네. 그런데도 증상이 똑같이 있죠. 예. 그래서 가보니까 혹시 가슴 쪽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방 보형물을 또 넣었던 거를 뺐고 뭐 이런저런 걸 했는데 한 12명 의사를 만났는데도 계속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와중에 계속 이제 대마는 했고. 네. 그래서 마지막 12번째 의사가
대마를 계속 만성적으로 그렇게 피시면은 어쩌면 대마 유발성 구토 중이군요 이런 병이 보고가 된 게 있는데 한번 끊어보시라. 그러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복통, 알 수 없는 복통 이렇게 하면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정도로 생길 정도로 대마초를 사용하는 지금 대마 중독자 비율이 얼마나 되냐. 작년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청년층의 한 16% 정도가 대마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층의 16%. 네. 근데 이게 알코올 중독 똑같은 조사에서 알코올 중독이 15% 나왔으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이 술보다도 대마가 더 위험한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약간 희망이 있는 것 같은 게 그 여자 환자가 끊었더니 괜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청년층의 16%가 중독이라고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끊으면 괜찮다면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특히나 농축 정도를 명확히 표시하고 어느 이상은 농축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너무 요런 세게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청소년기, 특히 10대 대마초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정신질환 비율이 한 10배 정도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고농축 대마를 사용한 경우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잘 몰랐던 거지만 이제 만성적으로 많이 쓰면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담배보다 더 높은 해악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다. 예. 이제 제가 방송 서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우리나라랑도 관련이 있다. 왜 관련이 있냐면 미국에서 산업적으로 이렇게 농축된 대마, 그걸 또 전자담배용 액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몰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자담배 액상을 사실 겉만 보면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데 심지어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군 장병분이 현역 복무 중인 군 장병분이 군부대에 이 전자담배 대마 액상을 반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안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에서도 이런 게 발견될 정도니까 정말 이제 안전지대가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학교에서도 지금 전자담배 때문에 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대마까지 들어올 수도 있다. 좀 그런 우려가 있으니 좀 아무래도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이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인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은 게 특히나 이제 전자담배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걸 만약에 그 향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무슨 냄새지? 그냥 그러고 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속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게 막연히 그래도 담배보다 괜찮은 거 아니야?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연구 결과가 지금 농축된 대마가 사용되기 전의 얘기인 거지 지금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의 대마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면 이제 교육도 하고 뭐 단속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 국민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가르치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나와서 실제로 이제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바뀌어서 이제 마약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필수 교육으로 별도로 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게요. 실효성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맥락이냐면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쓴 거는 몇 가지 없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계속 대마의 환각물질이라고 했던 게 구체적으로 성분 이름이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누가 알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 마약 예방 교육을 한다는 학교 교재를 실제로 입수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돼 있구나. 거의 의학 교과서 같이 정확성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학생들이 과연 이걸 듣고 할 수 있겠냐 그런 가르치는 교사도 너무 고역이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반대로 이미 한번 손을 댄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해야겠죠. 이제 사실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마약류 중독으로 입원해서 치료받은 환자가 한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전부 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버리면은 사실은 바로 이제 교도소로 보내버리면 그거보다는 치료를 하고 다시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신에 교육을 듣고 대신 기소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한 3분의 1이 지금 교육을 듣고 있지 않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관리가 말이 너무 안 안 되는데? 되는 거고 네, 예. 이런 것들도 좀 여러모로 사후 관리를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우리도 미국이 겪는 이런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대마에 집중된 질병들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밝혀진 건 없지만 이게 분명히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런 게 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밝혀지기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뒤늦게 밝혀진 대마초의 해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PB센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럴 때 환전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데 이거 얼마나 또 왜 올랐나요? 네, 연초에 1294원에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지난 주말에 1350원이 되었어요. 즉 약 55원 정도 올랐다는 건데 대략 4.3% 정도 올랐습니다. 네.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금리가 빨리 내려서 달러의 매력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몇 주 전에 미국에서 빨리 내리지 않을 것처럼 발언이 나오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아, 금리를 빨리 안 내린대요? 이제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천천히 밟는 뭐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두 번째는 뭐 중동 같은 데서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하고 금인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려서 불안했더니 달러가 오르더라 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른 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 즉 금리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 특히 이제 미국 가거나 네. 또 아니면은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경우에 유학비를 송금해야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여행 경비 100만 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5%만 올라도 105만 원이 되니까 부담이 되는데 그건 여행 정도이지만 유학이면 말이 달라지죠. 학비 보내고 이럴 그렇죠. 때는. 대학교 학자금의 경우에 미국은 1년간 한 1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5% 오르면 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엄청 부담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송금하는 시기를 네. 근데 또 학비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 그래도 어떻게 방법을 써가지고 미루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들 하시나요, 사람들은? 뭐 학비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예. 뭐 다음 달에 낸다면 방법은 없고요. 예. 대신에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학기가 갑자기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하락하는 것을 예측은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는 빨리 내리건 늦게 내리건 점진적으로 내린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뭐 환전할 때 일종의 기준선을 내가 잡고 그 기준선에 도달했을 때 조금씩 환전을 미리 해두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뭐 10만 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6개월 뭐 평균 환율이 한 1,320원 정도 내외인데 그 정도에 도달하면 뭐 20% 2만 불씩 미리 환전을 해두는 것 그런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달러를 이제 환전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환전하고 보통은 네. 그냥 일반 입출금 계좌에 넣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파킹 통장 파킹 통장. 예. 달러도 파킹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매우 안전한 자산에 넣는 파킹 통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단기 채권형 펀드도 있고 단기채만 운용하는 ETF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넣으면 최근에 달러 연준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도 5%대거든요. 그러면 단기채 금리도 5% 정도니까 미리 예컨대 2만 불 받고 나서 3, 4개월 기다리는 동안 5% 정도
운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이득이네요. 네. 반대로 또 이제 엔화는 네네.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네. 요즘 이게 떨어지다 수시로 이제 900원대를 위협한다고요. 네, 뭐 800, 뭐 90원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요. 엔화 환율이 낮다는 것은 소위 이제 엔화 약세라고 표현하는데 엔화 약세의 이유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은 거의 0%대 금리고 미국은 5% 금리니까요.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캐리라고 엔화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 또는 뭐 미국 관련된 자산에만 투자해도 5%를 주니까 일본에 있는 돈들이 다 해외로 나가더라 해서 그 단어를 아예 엔캐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올해 엔화가 너무 낮으니까 미리 바꿔놓자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은 뭐 그렇게 많이 이익을 본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엔화가 이제 반등할 걸 기대하고 샀는데 네. 생각보다 빨리 반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 달 전인가 그 일본 은행에서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엔화가 폭등했다가 다시 그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은행에서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이제 지렛대처럼 미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언이 수시로 조금 이제 완화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매파적으로도 바뀌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엔화가 떨어져서 일본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일본으로 또 유학 보내는 분들은 유학비 붙이고 또 네. 쇼핑하고 돈 쓰기가 어쨌든 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굉장히 유리하다는 건데. 뭐 일본 유학 같은 경우는 뭐 자신의 어떤 확고한 계획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하고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각 은행별로 경비에 해당하는 뭐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까지 이 자동으로 트레이딩 되는 시스템을 핸드폰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 90원 아래로 떨어지면 매일 10,000엔씩 환전을 자동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플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뭐 스키 여행을 뭐 삿포로로 간다든지 아니면 온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조금씩 환전해 두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본 엔화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사실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네네. 특히나 이제 사업하는 분들, 네네네. 네, 고정적으로 큰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여행에 몇백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데, 맞습니다. 환전이 중요한 만큼 은행들도 이 환전 고객들을 두고 경쟁이 되게 치열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예를 들어 이제 현재 환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자면 현재 네. 기준 환율이 1,300원이다 이럴 때 막상 달러를 사고 팔 때 금액은 달라지잖아요. 다릅니다. 실제는. 예. 수수료에 따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저도 은행에서 많이 헷갈렸는데요. 네. 그래요? 예, 우선 이제 현금을 사고 팔 때 이제 광고 문구에 뭐 수수료가 70% 우대해 줍니다. 이렇게 90% 우대한다. 네, 예. 그 우대라는 게 그러면 뭐 1,300원이면 70%면 뭐 800원을 우대해 주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대라는 개념도 잘 예. 모르겠어요. 사실은 받고자 하는 수수료에서 70%를 깎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물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트에서 뭐 사과를 사면 뭐 20% 우대면 10,000원이면 8,000원에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진이 1,000원이었으면 뭐 20%면 200원 깎아주는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네. 현찰의 경우에는 대략 2%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달러 매매 기준일이 1,300원이라면 현금을 은행에서 고객이 살 때는 1,326원에 사게 되는 거고요. 이제 돈이 남았다. 그래서 다시 은행에 되팔게 되면 1,300원에서 26원을 뺀 1,274원이 됩니다. 이러한 마진에서 70%를 우대한다는 것은 달러당 26원의 마진에서 18원을 우대한다는 뜻이라 예컨대 70% 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1,326원이 아닌 1,308원에 거래를 할 수 있다. 조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마진이 26원인데 거기에서, 26원에서 70% 우대해 준다. 90% 우대라면 26원에서 90%니까 2.6원을 이제 더 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송금을 하고 받을 때 이 수수료도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현찰이 오가는 경우에는 2%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고 했는데요. 현금이 움직이지 않는 거래, 즉 그냥 송금을 보낸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는 1% 정도의 수수료만 붙습니다. 전산으로만 움직일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현찰을 움직이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은행 앞에 보면 이렇게 검정색 현금 차량이 이렇게 있는 그런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비용이죠. 어찌 보면 그렇죠. 무장한 이제 경비 요원이 운송을 하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 현금 거래가 어쨌든 수수료가 2배다. 네, 그렇게 맞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이 수수료를 깎아주는 건 그러면요, 그 우대 등급이요. 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또 이제 얼마나 깎아주는 건가요? 사실 이제 각 금융사마다 그 우대하는 그 기준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 거래 규모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뭐 특정 고객은 70%가 항상 우대되는 경우도 있고 뭐 90%가 우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쿠폰 해가지고 뭐 환율 쿠폰 이런 게 발행이 많이 되거든요. 네. 이제 각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행 경비 200만 원 바꾸기 위해서 뭐 몇억 원어치 거래를 내가 꾸준히 하기는 예.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요. 네. 그 투자할 때도 아까 그리고 이제 네. 규모에 따라 네네. 뭐 이제 70% 우대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네네. 차등이 일단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규모에 따라 그렇게 되는 네네. 거고 그 투자할 때도 환율이 중요한데 네네. 환차익을 혹시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들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차익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외화 예금 통장 개설해서 거기서 이제 매매를 통해서 뭐 달러가 싸다 그러면 뭐 만불을 사두었다가 조금 올랐네 그럼 다시 되팔고 예.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외화 예금. 예. 네, 외화 예금의 경우에는 뭐 연초에 100만 원 너치를 샀다면 지금 한 104만 3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은 매매 차익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액 자산가인 경우에는 이제 달러를 일부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를 생각할 때는 이제 달러를 기초 자산으로 한 ETF에 가입하는 건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코덱스 달러 선물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이제 증권사 모바일에서 그냥 주식을 사듯이 매매를 하면 달러가 올랐을 때 돈을 벌 수 있고 내렸을 때 뭐 좀 손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그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15.4% 세금을 내야 됩니다. 15.4% 세금이 있다. 네네. 근데 앞에 그 달러 통장은 비과세다. 네네. 네. 이런 상품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경우 뭐 연초 대비 4.3% 정도 달러가 올랐으니까 뭐 그저 그렇죠. 네, 수익이 네. 대신에 좀 더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어요. 그러면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제 그런데 코덱스 달러 선물 레버리지나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같은 ETF를 하면 달러가 10원 올랐을 때 20원 상승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배네요. 예. 네. 반대로 환율이 내렸을 때 이익을 보는 인버스 상품도 있고요. 그것도 ETF로 다 만들어져서 있고 심지어 10원 하락했을 때 2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는 2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고위험의 파생 상품이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위험할 네네. 수 있다,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오늘은 이 환전을 잘하는 방법 등 환율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로또였습니다. 1772님, 9555님, 0780님. 매주 행복과 행운을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저와 똑같네요. 6964님. 출근해서 소식 잘 듣고 계시다.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는군요. 네. 농업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대부분 쏙쏙 들어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혜민 씨는 서울 여행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는